우리 며느리를. 내가 사람이야? 식탁 위 국그릇이 날아갔습니다. 이정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멱살을 붙잡았죠. 옆방에서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눈물 흘리는 며느리 서유진.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시어머니 이정숙. 그녀는 믿었던 남편에게, 사랑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제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 탈을 쓴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가장 충격적인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믿기 힘든 사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손끝 하나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정숙에게 며느리 서유진은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에도 서유진은 시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깊어진 애정으로 두 노인을 보살폈죠. 어머니, 오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서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집안을 밝혀주는 존재였어요. 이정숙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늘 감사했죠.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 집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숟가락을 든 이정숙의 손이 멈췄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 안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개월. 그런데 임신이라니요. 이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이 머리를 내리친 것 같았어요.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서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죽은 후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집과 마트, 그리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 외에는 어디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할까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서유진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정숙은 며느리를 위로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깨끗했던 거울에 금이 가득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었을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정해철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든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죠.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일찍 일어나 서유진을 관찰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화장실에 자주 들락거리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유진아,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아, 네, 어머니. 그래야겠어요. 서유진의 대답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 같았어요. 이정숙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죠. 며칠 후 서유진이 산부인과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임신이 맞대요. 벌써 2달째라고 하네요. 이정숙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손자가 생긴다는 기쁨보다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혼란이 더 컸어요. 2달이면. 이정숙은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8달, 임신 2달이면 아들이 죽고 나서 6달 후에 임신한 거예요. 그날 밤 이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이정숙은 동네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태수 탐정은 50대 중반의 침착한 남자였어요. 그는 이정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건 며느리분의 행적 조사인가요? 네. 저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프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한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도 알아야 해요.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선 사람처럼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태수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분은 정말 집과 마트, 병원 외에는 어디도 가지 않으시네요. 특별한 만남도 없고요. 이정숙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다음 말이 그녀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며느리분이 세탁소에 자주 가시는데 그곳 사장과 뭔가 이상한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세탁소 사장 김원식은 40대 후반의 마른 체격 남자였습니다. 이정숙은 며칠 동안 그를 관찰했어요. 서유진이 세탁소에 갈 때마다 두 사람은 뭔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저 남자가... 이정숙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한태수 탐정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세탁소 근처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의뢰인님, 세탁소 사장과 며느리분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자꾸 대화를 나누는 거죠? 알고 보니 세탁소 사장이 며느리분에게 빚을 졌더군요. 돌아가신 아드님이 생전에 세탁소 사장에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이정숙은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임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럼 도대체 누구와?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닐까요? 며느리분이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숙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집 안에서라니요. 그럼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날 밤 이정숙은 남편 정해철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는데 요즘 들어 어색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유진이 임신한 거 어떻게 생각해?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해철은 잠시 멈칫했어요. 글쎄, 참 이상한 일이지. 아무래도 병원에서 잘못 본 게 아닐까? 병원에서 잘못 볼 리가 있나요? 초음파 사진도 가져왔는데. 정해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정숙은 놓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한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탐정님, 제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네. 남편분을요?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한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의뢰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정숙의 간절한 목소리에 결국 수락했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한태수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해철의 하루 일과를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평범한 60대 남자의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님, 남편분이 평일 낮 시간에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더군요. 그게 왜 이상해요? 은퇴하신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며느리분이 마트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 남편분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며느리분이 외출하면 남편분은 꼭 며느리분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한참 후에 나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설마 그런 일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태수의 목소리도 무거웠습니다.
이런 사건을 다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정숙은 그날부터 남편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할 때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 며느리가 지나갈 때 슬쩍 보는 눈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서유진이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나간 날이었어요. 여보, 나도 잠깐 나갔다 올게. 이정숙은 일부러 외출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에 숨어서 집을 지켜봤어요. 한태수 탐정도 함께였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정해철이 서유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정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한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정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고요했지만 서유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발걸음을 죽이고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죽은 아들의 아내에게. 이정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돌이 된 것 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이정숙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떠올랐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리고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새벽 4시, 이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유진의 목소리에 이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하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이정숙은 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임신으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유진아. 이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서유진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 수 있을까? 그날 아침 정해철이 일어났을 때 이정숙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잠 잘 잤어? 라고 물었을 텐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해철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어색해했습니다. 아내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뭔가 잘못됐나? 정해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잘못된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좋죠.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해철은 뭔가 불안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정숙은 그날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지, 어떻게 진실을 폭로할지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오후에 한태수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탐정님,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의뢰인님, 이미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이런 일은 확실해야 해요. 한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승낙했어요. 내일 며느리분이 외출하시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은 남편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며 이정숙은 속으로 분노를 삼켜야 했죠. 서유진이 어머니, 내일 산부인과에 가야 해요라고 말했을 때 이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서유진이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이정숙은 일부러 시장에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있었죠. 한태수 탐정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몰래카메라와 녹음기까지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준비됐습니다. 한태수가 속삭였어요. 이정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정해철이 서유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숙은 한태수와 함께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서유진의 방에서는 분명히 소리가 들렸어요. 이정숙은 발걸음을 죽였습니다. 복도를 지나 며느리 방 앞까지 갔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정숙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정해철이 며느리 서유진을. 이정숙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죠. 한태수가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요. 이정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았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정해철과 서유진이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정숙은 빠르게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여보, 언제 왔어? 정해철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어요. 방금 왔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아온 남편, 그리고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서유진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검진은 잘 받았어요. 그 태연한 모습을 보며 이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고생했어. 이정숙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어머니, 왜 우세요? 서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정숙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너희 둘이 나한테 할 말이 있지 않니? 그 순간 정해철과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킨 것을 직감한 거죠. 할 말이. 뭔 말씀이세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죠. 정해철. 이정숙이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해철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여보, 그게. 정해철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닥쳐. 이정숙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짓을 하다니. 국그릇이 날아갔습니다. 이정숙이 식탁 위에 그릇을 집어던진 거죠. 그릇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마치 이정숙의 마음처럼 말이죠. 우리 며느리를, 죽은 아들의 아내를, 내가 사람이야? 이정숙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서유진은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옷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머니, 저는. 서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이정숙이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죽은 남편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갈 거야? 정해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들킨 것도 들킨 거지만 아내의 분노가 너무나 정당했거든요. 미안하다. 정해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이정숙이 비웃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우리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는데 그 와중에 며느리한테 손을 댔어? 이정숙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배신까지 당해야 한다니요.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서유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뭐라고? 이정숙의 눈이 번뜩였어요. 강제로 하신 거예요. 저는 싫다고 했는데. 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정해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내가 먼저 유혹했잖아. 뭐? 서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유혹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 없다고 외롭다고 하면서 자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진실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추악한 모습이었죠. 이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만해. 이정숙이 다시 소리쳤어요. 너희 둘 다 똑같아. 한 지붕 아래서 이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30년 결혼 생활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이정숙은 한태수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촬영한 것들 모두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의뢰인님, 이런 자료들은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알아요.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정숙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성폭행 신고를 하기 위해서요. 서유진의 증언과 한태수의 증거 자료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신고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제 남편이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경찰이 집으로 왔을 때 정해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증거도 확실했고 서유진의 증언도 있었어요. 아저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정해철은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마주볼 수 없었거든요. 서유진은 진실을 고백한 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털어놨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거부했는데. 이정숙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이 젊은 여자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걱정 마. 다 끝났어. 몇 달 후, 이정숙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서유진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두 여자가 새롭게 시작하기에 충분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서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유진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든 이정숙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죄는 어른들이 지은 것이니까요. 정해철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숙은 법정에 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관련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났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죠. 어느 봄날 서유진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정숙은 그 작은 생명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희망이. 김희망이라고 하자. 새로운 희망과 함께 두 여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배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숙과 서유진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혀내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